오늘은 일본의 부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정확히 일본의 정부 부채 이야기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일본의 정부 부채가 어떻게 얼마나 늘어났고 향후 일본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는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나뉩니다. 가계, 기업, 정부. 이 세 가지 축은 한 가지에서 문제가 생기면 나머지 두 가지로 위기가 전이되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1998년 IMF 외환위기는 기업으로부터 발생된 위기였고,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는 가계로부터 시작된 위기였으며, 2011년 남유럽의 위기는 정부로부터 시작된 위기였습니다. 일본의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잠깐 한국의 경우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국제표준의 회계 도입과 부실 기비가 있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선제적인 관리로 또다시 기업에서 시작된 위기의 가능성은 적은 편입니다. IMF 기준에 따라서 국제부채는 세 가지 지표로 산출됩니다. 정부의 일반 국가채무를 D1, 비영리 공공기관의 채무를 D1에 포함시킨 채무를 D2라 하고요. 공기업 부채까지 D2에 반영한 국가채무를 D3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국가채무를 이야기할 때는 D2를 이야기하죠. OECD에서 발표한 2017년 기준 자료를 근거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정부 부채, 즉 D2는 GDP 대비 한국은 42.5%로 OECD 국가평균 110.9%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는 5번째로 낮은 수준이죠. 공공부문 부채 즉 D3는 GDP 대비 60.4%입니다. 참고로 D3를 산출한 국가는 한국 이외에 6개 국가밖에 없는데요.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5개 국가의 비율을 말씀드리면 멕시코 47.9%, 호주 72.7%, 영국 93.9%, 캐나다 118.3%, 그리고 포르투갈 136.4%입니다. 한국의 정부 부채는 일부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과는 다르게 다른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입니다. 국가의 재정 건전성은 안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계의 경제 주체 중 가계의 부채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연결된 가계부채는 한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이죠. 현재 가계부채는 1,534조 원이 넘어섰습니다. 국제금융협회 기준 GDP 대비 96.9%로 일반 정부 부채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선진국 평균은 72.7%로 신흥국까지 포함하더라도 한국의 가계부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 경제의 위기가 온다면 그 시작은 정부 부채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의 정부 부채는 엄청납니다. 일반 정부 부채 D2는 GDP 대비 224.2%로 1108조엔, 한화로 약 1경 2천조 원의 규모입니다. 그리고 D3 기준의 부채도 249.9%로 D2와 127조엔 차이가 날 정도의 무서운 규모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부채의 규모만큼 그 역사 또한 유구합니다. 1992년 부동산 버블위기, 1998년 IMF 외환위기,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2011년 동일본 대지진, 2013년부터 현재까지 아베노믹스 등 일본 경제는 국가가 처한 위기 상황에서 구조조정과 디플레이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재정적자를 투입해서 경기를 진작시켜왔습니다. 그 재정적자의 핵심은 건설국채와 특별국채였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이 국채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일본 안에서 일본 국채 발행의 80% 이상을 소화한다는 것입니다. 80%를 자세히 뜯어보면 우선 발행한 국채의 40% 이상을 중앙은행에서 사들입니다. 또 20%를 시중의 은행들이, 나머지 20%를 시중의 보험사에서 매입합니다. 정작 해외 투자자들이 사들이는 비율은 10% 남짓, 그리고 개인 투자자가 1% 정도로 그 비중이 크지 않습니다. 만약 일본 정부 부채에 위기가 생긴다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일본의 중앙은행과 일본의 금융기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수국가답게 위험의 내수화를 시킨 것이죠. 이것은 일본의 정부 부채 위기가 온다면 기업, 가계, 동반 위기가 발생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군다나 일본 내부에서도 일본 정부에서 발행한 국채를 언제까지 받아줄 수 있냐는 회의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6년 일본의 메이저 은행인 미쓰비시 은행에서 채권 딜러 자격을 반납하기도 하였습니다. 국채 발행뿐만이 아닙니다. 일본의 세입과 세출 구조도 일본의 재정 적자를 확대하는 주된 원인입니다. 일본은 원래 세출이 세입보다 많은 국가입니다.
정부가 세금을 걷어들이는 것에 비해 쓰는 돈이 많다는 것이죠. 재밌는 통계가 있는데요. 일본의 경제 규모가 꾸준히 커졌지만 세입은 1999년 60조 1000억액을 기록한 것이 최대치의 세입 규모입니다. 2018년이 돼야 59조 1000억엔으로 1990년도의 세입에 근접하는데요. 이 사이 세입과 세출의 총합은 매년 적자를 기록합니다. 1998년 동아시아 금융위기 시 세출 84조 4천억엔, 세입 49조 4천억엔으로 세입 대비 세출의 규모는 1.7배.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시 세출 101조엔, 세입 38조 7천억엔으로 2.6배.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시 세출 100조 7천억엔, 세입 42조 8천억엔으로 2.35배. 아베노믹스를 시작하던 2013년 세입 100조엔, 세출 47조엔으로 2.12배로 위기 때마다 채권을 찍고 세입보다 2배 이상의 많은 돈을 지출하면서 현재까지 버텨온 것입니다. 위기를 손쉽게 빚으로만 막아서 30년을 보낸 것이죠. 그렇다면 일본은 부채에 대한 대책이 있을까요? 획기적으로 나아지는 잠재성장률과 무역수지와 경상주지에서 흑자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일본의 세입, 세출 등 재정구조가 나아질까요? 아닙니다. 아베노믹스의 효과는 여전히 미비하고 줄어드는 인구로 내순 하향세에 있습니다. 일본 사회의 고령화 비율의 증가로 사회보장비 지출이 더 커지기 때문에 일본의 세입, 세출 등 재정구조는 쓸 때가 많지 들어올 때가 많은 구조가 더 이상 되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은 경제 위기를 모른 척 피해왔습니다. 국가 경제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98년 한국이 그랬던 것처럼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단행하거나 자산의 가격이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해야 일본의 경제 본질의 위기들이 해결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일본은 손쉬운 방법을 택합니다. 기준금리를 초저금리로 동결하면서 이자 비용만을 관리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현재 정부 부채 위기는 30년 동안 해결되지 않고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7월 FOMC에서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경기 부진으로 인해 금리 인하의 기조에 안도하고 있는 국가는 세계 최고의 부채 비율을 가진 국가 바로 일본일 것입니다. 30년간 언발의 오줌 누기로 위급한 상황을 피해왔던 일본에게 정부 부채는 일본 경제 위기의 가장 큰 뇌관입니다. 하지만 일본 경제가 당장 위기에 빠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고요? 일본 경제가 지고 있는 것은 부채이지 채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채와 채무는 비슷한 개념이지만 살짝 다릅니다. 채무의 경우 언제까지 얼마를 갚겠다고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부채의 경우 언제까지 얼마를 갚겠다고 명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순한 부담인 것이죠. 만약 일본 정부가 부채를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채무를 지고 있는 것이라면 당장 내일 국가 부도가 발생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 경제가 당장 망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채무가 아닌 부채더라도 일본의 정부 부채는 머지않아 일본의 경제 위기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빚으로 빚을 막는 폭탄 돌리기는 무한정 지속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일본의 정부 부채는 통제 가능한 선을 넘어섰습니다. 오늘은 일본의 정부 부채를 중심으로 일본 경제를 되짚어봤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더운 여름 건강 조심하세요. 끝나고 쿠키 영상이 있습니다. 꼭 시청해주길 바랍니다. 요새 기준금리를 한번 인하했죠. 그래서 다음 달도 인하할 가능성이 크고 7월 달도 곧 있으면 말일에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해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무역이나 경기가 다 안 좋습니다. 특히 유럽도 안 좋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계속 기준금리를 올려도 상관없는데 이게 다른 지역에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 눈치 봐서 같이 내리는 거예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떤 투자가 좀 적격하냐? 라고 하면 채권형 펀드를 드시면 됩니다. 지금 만약에 펀드 투자를 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러냐면 기준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요. 이건 조금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결과치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채권형 펀드 같은 경우를 좀 드시는 게 좋고, 또 한 가지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얼마만큼 떨어질지 끝까지 기다리시면 돼요. 왜? 금리가 떨어질 때까지 최고,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끝나는 시기부터 주식이 많이 오르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주식을 할 시기인가 아닌가?
지금은 아니겠죠. 그렇다고 하면 금리가 언제까지 떨어지고 얼마만큼 떨어지냐를 잘 관찰만 하시면 되고요. 또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금 말고 시중은행에서 지금은 주택거래 자체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금리 갈아타기를 좀 알아보시면 돼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조금 더 싼 금리를 쓰실 수 있겠죠? 이런 거 참고하셔서 무더운 여름 잘 나시길 바랍니다. 쿠키 영상 많이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